이번 올라온 방송의 댓글에 이유는 뭔지 모르겠는데 그 이정모 편집국장은 프라다를 입는다 뭐 이런 댓글이 있어. 나도 봤어. 봤어?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뭐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고. 뭐 그렇지 그 영화인데 근데 내 속으로 그거 보고 제가 프라다가 뭔지는 알아. 아니 그 프라다라는 이름은 알지. 아, 내가 뭐 직업이 건데 설마 그걸 뭐 단어를 보고 그게 뭔지는 모르진 않지. 그게 프라다게 아니야. 알아. 솔직히. 하여튼 많이 내가 무섭다. 프라다 실물을 보고 내가 그게 프라다인 줄을 맞추지는 못하지만 프라다라는 명품 브랜드가 있다는 건 알지. 난 그거 보면서 아이 쟤는 치킨으로 할 텐데. 그러지 않는다니까. 진짜. 야 그 뭐 조회수 얘기는 나중에 하자. 오케이. 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한배 경제 속살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정무고요. 이한배 기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가능성 효과와 확실성 효과라는 행동 경제학 이론을 다루신다면서요. 예, 오늘은 윤석열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하는지에 대해서 행동 경제학 이론을 인용해서 풀이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주제를 고른 이유는 조금 느슨해진 저 자신의 마음가짐을 더 단단히 하고자 하는 의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담 하나 하겠습니다. 그 지난주 방송에서 20세기 최고의 사회학자 중 한 명인 피에르 부르디에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죠. 예. 그 방송을 다시 들었는데 재밌는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 사람 이름이 피에르 부르디웨입니다. 자막이 나가죠. 예. 부르디웨 아니고요. 예. 부르디웨도 아닙니다. 네네. 앞이 부, 뒤가 르디웨예요. 예. 제가 예전에 그 종합일간지 다닐 때 내근을 했는데 데스크 한 분이 기사 쓴 기자한테 전화를 걸더니 막 쌍욕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야 이 개새끼야, 노르웨이는 어떤 나라냐, 노루가 다니는 길이냐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웃기잖아요. 기자 중 한 명이 노르웨이를 노루웨이라고 잘못 쓴 거죠. 그러더니 그 나라에 노루가 많을 것 같긴 한데.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더니 전화를 끊고 그 데스크가 저를 불러서 묻는 겁니다. 야 이원배, 너 대답해봐. 우루과이야, 우르과이야? 예? 이거 헷갈린 거예요. 이것도 대답해봐. 포르투갈이야, 포르투갈이야? 아이씨, 이 듣다 보니까 헷갈린 겁니다. 알고 있었던 건데. 우루과이죠. 노르웨이고요. 포르투갈입니다. 프랑스의 위대한 사회학자 이름은 부르디웨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것도 내근할 때 이야기인데 그 신문사에서 기사를 쓸 때 이완배 씨는 하고 이름이 나오면 처음에는 이름을 한번 쓰고 그 다음에는 이 씨는 이런 식으로 이름을 생략하고 성만 주로 쓰잖아요. 예. 어떤 기자가 기사를 보냈는데 데스크가 수화기를 들더니 또 쌍욕을 합니다. 야 이 개새끼야, 유진박이 유씨면 그 사람 이름은 진박이냐? 예. 기자가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을 쓰면서 유씨는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예. 예. 진행자님, 그 401 장관이라고 혹시 아세요? 예. 예, 그 전두환 때 재무부 장관 지냈던 사람입니다. 네. 근데 401 장관은 사씨가 아니죠. 예. 사공씨입니다. 이것도 많이 틀려요. 이 사장관은 이렇게 썼다가 데스크들한테 박살나는 기자들 여럿 봤습니다. 제가 쓴 오타 중에 제일 창피했었던 건 주가지수 선물시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선물 주고받는 곳이 아니고요. 퓨처, 그러니까 파생상품 거래하는 곳입니다. 살벌한 곳이기도 해요. 뭐 거의 도박장입니다. 그런데 주가지수 선물시장에서 돈을 번 사람들, 유명한 투자자들의 특징이 본명을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는 서로 잘해서 돈을 함께 버는 경우도 있고 증시가 안 좋아서 모두 다 돈을 잃는 경우도 있잖아요.
선물 시장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게 도박 같은 거여서 반드시 누가 돈을 따면 반드시 누구는 돈을 잃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시장에서 누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건 수많은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했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돈을 딴 사람들이 본명을 잘 안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원수를 너무 많이 만들었다는 거죠. 예. 이 바닥에서 1세대 투자자 중 가장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 목포 세발낙지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 예. 나중에는 본명이 밝혀졌어요. 대신증권 목포 지점장이었던 장기철 씨가 목포 세발낙지입니다. 예. 목포 세발낙지에 이어서 등장한 2세대 스타가 압구정동 미꾸라지였습니다. 예. 이 사람도 나중에야 이름이 밝혀져요. 윤강로라는 사람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성공을 한 사람들이 홍콩 물고기, 일산 가물치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약간 트렌드 같은 게 있나 보죠? 그렇죠. 그래서 이야기가 재밌잖아요. 예. 제가 젊었을 때 이걸 트렌드라고 보고 기사로 썼어요. 선물 시장을 휘어잡는 해산물 3인방, 목포 세발낙지, 압구정동 미꾸라지, 홍콩 물고기 이런 기사를 썼거든요. 예. 근데 기사를 보고 데스크가 전화를 한 겁니다. 이완배, 야, 이 개새끼야. 미꾸라지가 해산물이냐? 미꾸라지가 바다에서 사냐고! 하고 전화를 끊어버린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예. 미꾸라지는 해산물이 아니죠. 데스크 대단한데요? 예, 그래서 데스크가 기사를 어떻게 고쳤는지 봤더니 선물 시장을 휘어잡는 수산물 3인방 이렇게 붙인 겁니다. 예, 제가 잘못한 거죠. 예, 미꾸라지는 해산물이 아니라 수산물이었습니다. 21세기를 대표하는 사회학자는 부르디에가 아니라 부르디에고요. 예. 예. 네, 이제 이번 주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술 마셨잖아요. 그때 진행자님이 예, 윤석열은 임기를 도저히 못 마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특히 윤석열, 한동훈, 대담 사진을 보고 그런 확신이 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진행자님이 이런 단정적 예언을 잘 안 하시거든요. 정세도 보수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신 편이고요. 그런데 윤석열은 임기를 못 마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고 좀 놀랐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윤석열에게 최악이라는 이야기겠죠. 예. 저도 그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도 윤석열을 지금 더 패는 게 뭔 의미가 있나 싶다. 이제 저는 말이나 글로 누군가를 때리는 사람인데 누가 봐도 윤석열은 재기불능이어서 공들여서 뭘 더 패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든다.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예. 그러다가 문득 오늘의 주제인 가능성 효과와 확실성 효과라는 행동경제학 이론이 떠올랐고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저처럼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뜨겁게 끝없이 윤석열 정권을 패야 됩니다. 이 반성과 다짐을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뭐 반성과 다짐 이런 거 하는데 행동 경제학까지 필요한 건가요?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하는 겁니다. 예. 예. 주류 경제학에서는 인간을 호모 에코노미쿠스라고 규정을 합니다. 호모 에코노미쿠스란 인간이 모든 선택적 상황에서 단 1이라도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매우 정교하게 계산을 한 뒤 그 계산대로 행동을 하는 과학적이고 이기적인 존재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건 사실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단 1이라도 유리한 방향으로만 행동하는 이기적 존재라면 유관순 열사는 왜 돌아가셨습니까? 안중근 열사는 또 왜 목숨을 바친 걸까요? 그러니까 인간을 이렇게 단순하게 규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일명 고센의 1법칙이라는 경제학 법칙이 있습니다. 같은 재화를 반복적으로 소비하면 한계 효용이 줄어든다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배고플 때 짜장면 한 그릇을 먹으면 맛있잖아요. 이때 만족을 1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연이어서 두 번째 그릇을 먹으면 첫 번째 그릇만큼 맛있을 수가 없죠. 배가 부르니까요. 그래서 만족이 8로 떨어집니다. 세 번째 그릇은 만족이 3, 네 번째 그릇쯤 되면 만족이 마이너스 1, 이제 이쯤 되면 먹는 게 만족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거죠. 토할 지경이 된 겁니다.
이렇게 만족이 뚝뚝 떨어지는 걸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예. 저는 경제학을 공부한 지 3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두 번째 짜장면이 첫 번째 짜장면보다 맛없다는 건 상식이잖아요. 뭐 이걸 증명하는데 고센식이나 등장하냐고요. 제가 또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은 첫 번째 짜장면을 먹었을 때 만족도가 10, 이런 숫자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는 겁니다. 두 번째 짜장면은 만족도가 8, 20%가 떨어졌다는 건데, 이런 정교한 숫자는 어떻게 계산이 되죠? 그런데 경제학은 이 짓을 해요. 근거도 없이요. 화면에 지금 그림이 하나 나가죠. 실제 경제학이 하는 짓입니다. 빵을 처음 먹으면 한계 효용이 800, 우유는 2000. 만족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빵을 한 개씩 더 먹으면 만족이 50씩 줄어요. 우유는 200씩 줄어요. 이게 누구 기준입니까? 어떻게 이런 감정의 정도를 멋대로 숫자로 바꿔놓죠? 그래 놓고 계산을 해요. 빵 몇 개, 우유 몇 병을 마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애초에 이 표에 적힌 숫자 자체가 틀렸는데 어떻게 바른 계산이 나오겠습니까? 웃긴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웃긴 이야기인지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심심하실 때 실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동료분들하고 고깃집에 가는 겁니다. 주문을 할 때 이모님 삼겹살 4인분이요 이렇게 시키지 마시고 삼겹살 2인분, 목살 2인분을 따로따로 2개의 돌판에 구워주세요 라고 주문을 해보세요. 네. 인간이 호모 에코노미쿠스고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사실이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모든 상황을 번개처럼 숫자로 환산을 해서 단 1이라도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는 호모 에코노미쿠스인 내가 보기에 왼쪽 돌판에서 구워지고 있는 삼겹살을 먹었을 때 느끼는 만족도는 8.7로 측정이 되고 오른쪽 돌판에서 구워지고 있는 목살을 먹었을 때 느끼는 만족도는 8.4로 측정이 되므로 첫 번째 젓가락 단계에서는 0.3의 초과 만족이 있는 삼겹살을 먹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인데 첫 번째 젓가락 단계에서 삼겹살을 집어넣었더니 두 번째 젓가락 단계에서 한계 효용이 체감하는 바람에 왼쪽 돌판에서 구워지고 있는 삼겹살의 만족도는 8.2까지 하락한 반면 오른쪽 돌판에서 구워지고 있는 목살의 만족도는 8.4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두 번째 젓가락 단계에서는 0.2의 초과 만족이 있는 오른쪽 돌판에서 구워지고 있는 목살을 집어먹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다 라고 젓가락질할 예정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니, 말도 안 되는 개소리라는 겁니다. 와우. 예, 대단하십니다. 제가 이거 외우느라고 밤샜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예. 네. 짝짝짝. 그래서 이 호모 에코노미쿠스 이론의 반기를 들고 등장한 경제학 이론이 행동경제학입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인간이 이렇게 정교하고 과학적이며 이기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부정합니다. 실제 살아보면 인간은 매우 자주 실수를 저지르고 후회도 하고 사랑도 하고 공감도 하고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경제학이 주로 다루는 영역은 인간이 저지르는 오류입니다. 이론 이름을 봐도 뭐뭐뭐의 오류 이런 게 많아요. 오늘 주제인 가능성 효과와 확실성 효과도 사실 인간이 저지르는 오류 중 하나라는 겁니다. 이 이론을 만든 사람은 2002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데니얼 커너먼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불치병에 걸린 환자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불치병이고 살아날 확률이 0%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로운 약이 개발이 됐습니다. 의사가 와서 새로 개발된 이 약을 복용하시면 아주 조금이지만 신란만큼의 살아날 확률이 생깁니다. 이럽니다. 환자가 얼마나 놀라고 기뻤겠습니까? 네. 살 확률이 얼마나 되는데요? 아, 높진 않아요. 1% 수준입니다. 그런데 약값이 좀 비싸요. 1000만 원입니다. 해보실래요? 라고 의사가 물어보는 겁니다. 진행자님이라면 해보시겠습니까? 안 해보시겠습니까? 뭐 100명 중에 한 명은 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해볼 것 같은데요? 예. 실제로도 대부분 사람들이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단 1%라도 살아날 확률이 생긴 것과 당신은 무조건 죽어요 라는 상황은 완전히 다른 거죠. 이 말은 환자들이 1%의 생존 확률에도 기꺼이 1000만 원을 투자할 용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그런데 상황을 좀 바꿔보죠. 이번에는
환자가 불치병이 아니라 좀 위중한 병에 걸렸어요. 기존의 약은 치료 확률이 6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약이 개발됐습니다. 치료 확률이 60%에서 61%로 높아져요. 이때 의사가 환자님 기뻐하세요. 치료 확률을 무려 1%나 높이는 신약이 개발됐습니다. 살아나실 확률이 60%에서 61%가 된다고요. 1,000만 원만 더 내면 이 약을 쓸 수 있어요. 이럽니다. 그 환자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장난해? 치료 확률 고작 1% 높여놓고 1,000만 원을 더 받아 처먹어? 꺼져 이 사기꾼 새끼야. 이런다는 겁니다. 예,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행동은 과학적이지 않아요. 첫 번째 케이스나 두 번째 케이스나 신약의 효과는 어차피 살 확률을 1% 높이는 겁니다. 1%의 가치는 다 같다고요. 하지만 완전 죽을 상황에서 얻는 첫 번째 1%와 60% 살 확률이 있었는데 거기에 더해지는 중간의 1%는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사람들은 첫 번째 1%를 훨씬 더 가치 있게 생각한다는 거죠. 예, 예. 데니얼 카너먼은 이걸 가능성 효과, possibility effect라고 부릅니다. 승률 1%라고 다 같은 게 아니고 절대 이길 수 없는 게임이 내가 이길 수도 있는 게임으로 변하는 것, 바로 그 첫 순간에 인간이 훨씬 감동하고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한다는 거죠. 이번에는 확실성 효과, certainty effect를 살펴보겠습니다. 10억 원짜리 소송이 붙었습니다. 이때 A 변호사가 저한테 맡기시면 99%의 승산이 있습니다. 비용은 1억 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B 변호사는 저한테 맡기시면 승산이 100%입니다. 대신 비용은 2억 원입니다. 라고 꼬십니다. 99%와 100% 차이예요. 그런데 그 1%에 무려 1억 원이라는 돈을 더 내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1억 원을 더 내고 승률 100%짜리인 변호사 B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99%도 높은 승률이긴 한데 100% 보장된 승리라는 유혹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고작 1% 승률 높이는데 기꺼이 1억 원을 쓴다는 이야기겠죠. 네. 하지만 이게 또 맞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변호사 A가 1억 원 내시면 승률 40%를 보장해 드립니다. 이래요. 예. 그런데 변호사 B를 찾아갔더니 우린 A보다 승률이 높아요. 41% 승률 보장합니다. 이럽니다. 1%가 높은 거죠. 그래서 비용이 얼마냐 물었더니 2억 원이래요. 네, 1억 원 내고 40% 승률을 선택할래? 2억 원 내고 41% 승률 선택할래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서 변호사 B한테 승질을 버럭냅니다. 야, 이 사기꾼아. 변호사 A보다 승률이 고작 1% 높은데 1억 원이나 더 받아 처먹어. 이런다는 거죠. 예. 똑같이 1% 승률을 높이는 건데 우리 태도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40%에서 41% 올리는 건 별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99%에서 100%로 올릴 때에는 기꺼이 1%에 1억 원을 냅니다. 이게 바로 확실성 효과입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질 확률이 있는 것과 내가 무조건 이기는 확실한 게임을 만들어주는 것. 이때 마지막 1%는 중간의 1%와 완전히 다른 의미라는 거죠. 흥미로운 예. 근데요. 저는 투쟁에도 권태기가 있다는 말을 가끔 합니다. 세상이라는 건 원래 민중들의 뜨거움을 연료 삼아서 변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보여주는 변화에 대한 열망이 늘 일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가장 뜨거워지느냐?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은 세상에서 변화의 아주 작은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한 그 시점에 뜨거워집니다. 또 언제 그렇죠. 뜨거워지느냐? 이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확실하게 이 세상이 변할 것이라는 마지막 한 걸음 앞에서 뜨거워집니다. 윤석열이 집권한 지 2년 반, 딱 절반이 지났습니다. 예. 2022년 5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을 때 우리가 얼마나 절망스러웠는지를 기억하실 겁니다. 암담했죠. 예. 근데 그때는 탄핵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네. 아무리 미워도 합법적 선거 과정을 거친 대통령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윤석열 내가 빠가사리, 우동사리, 꼽사리, 쫄면사리, 악세사리가 아닌 한 이 박근혜 전철을 밟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네,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얘를 몰아내야겠다. 몰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첫 가능성을 봤을 때 뜨거워집니다. 가능성 효과라는 거죠. 1%요? 그쵸? 그리고 마지막 한 걸음이 남았을 때 또 뜨거워질 겁니다.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윤석열을 몰아낼 수 있을 때겠죠. 확실성 효과입니다. 네. 근데 이게 중간쯤 되면 그래도 사람인 이상 권태기가 옵니다. 지금 우리가 열심히 투쟁하면 윤석열을 몰아낼 확률을 40%에서 41%로 올릴 수 있어. 이 말이 뜨겁지가 않은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0%에서 1%로 올릴 수 있어. 혹은 99%에서 100%로 올릴 수 있어. 와 다른 거죠. 그래서 무뎌집니다. 권태기가 와요. 예. 하지만 이건 심리적 오류입니다. 어차피 우리의 투쟁은 확률을 1%씩 높여나가는 싸움이거든요. 처음 1%도 중요하고 마지막 1%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간의 1%도 똑같이 중요한 겁니다. 그 중간에 윤석열 몰아낼 확률을 30%에서 31%로, 40%에서 41%로 높이는 꾸준한 투쟁이 없었다면 99%에서 100%로 오르는 순간도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넘버 3라는 꽤 오래전 영화가 있습니다. 21세기를 앞둔 깡패들을 다룬 느와르물인데요. 예. 송강호 배우를 스타덤에 올린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에서 송강호가 깡패인데 중요한 작업 들어가기 전에 부하 깡패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말이야 최영이라는 분이 계셨어. 최영이. 전 세계를 돌면서 맞짱을 뜨신 분이지. 그 양반이 황소뿔도 여러 개 작살내셨지. 황소뿔. 그 양반 스타일이 이래. 딱 소 앞에 서면 말이야. 너 소냐? 너 황소? 나 최영이야. 그리고 그냥 소뿔 딱 잡아.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는 걸까요? 가라대로 존나게 내리치는 거야. 존나게. 소뿔 빠개질 때까지. 호쟁이하고 맞짱 뜰 때도 마찬가지야. 딱 나타났다. 헤이 존슨? 유 로버트 존슨? 나 최영이야. 그냥 걸어가. 뚜벅뚜벅 걸어가. 그럼 존슨은 로버트 존슨은 갑자기 걸어오니까 뭐야 씨발놈 뭐야 씨발놈 이러면서 피하게 돼 있어. 이봐봐봐 이렇게 손이 올라오게 돼 있어. 사람이라는 게 반사적으로 이렇게 손이 올라오게 돼 있어. 그러면 딱 잡아. 그리고 말이 하이씨 칩새끼 이 팔은 이 살 아니야? 하고 어떻게 했다는 걸까요? 또 존나게 내리치는 거야. 존나게 이팔 치울 때까지. 그런 무대뽀 정신, 그게 필요하다라는 장면입니다. 이한배 기자는 배우 하셨어도 잘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이 대사를 좋아해서 연습을 많이 했어요. 이걸요. 예. 네. 제가 참 좋아하는 대사입니다. 참고로 그 무대뽀라는 말이 일본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쓰지 않는 게 좋다는 건데 이 무대뽀라는 말의 뉘앙스를 대체할 우리말이 잘 안 떠올라서 일단 그냥 무대뽀라고 쓰겠습니다. 예. 말이 좀 상스러워 보여서 그렇지 사실 송강호의 저 무대뽀 정신은 매우 철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위대한 독일 철학자 헤겔이 변증법 철학에서 정립한 양질전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양질전환의 법칙이란 양적인 변화가 누적되면 질적인 변화가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즉 어떤 사물의 본질이 변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양의 변화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초등학교 운동회 때 많이 했던 박깨기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박은 오자미 한 방에 안 깨지죠. 그걸 깨려면 수십 번, 수백 번 오자미로 두들겨야 됩니다. 문제는 아무리 두드려도 박이 멀쩡해 보여요. 이야, 저게 저래서 깨지나 싶은 생각이 들 때쯤 갑자기 퍽 하고 박이 깨집니다. 박을 두드리는
오자미의 양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비로소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회의 변화는 직선이 아니라 계단식으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천천히 조금씩 바뀌는 게 아니라 절대 바뀔 것 같지 않아 보이던 기존에 공고한 사회가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터지면서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펑 하고 터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펑의 한순간을 위해서 충분히 양쪽으로 두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변화가 없어 보여도요. 헤겔이 양이 차지 않으면 질적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유명한 명제를 남긴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20세기 최고의 화가 피카소가 그리는 그림마다 명작을 만들어낸 것으로 착각하는데, 피카소가 평생 그린 작품 숫자가 유화 15,000점, 데생 34,000점, 판화 10만 점이었다고 해요. 다 합치면 15만 점이거든요. 근데 피카소가 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그렸겠습니까? 그림이 생각만큼 잘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실패를 거듭합니다. 양이 쌓인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비약적으로 질이 향상된 한 점이 나옵니다. 양질전환의 법칙입니다. 최영희 선생이 솥불 빠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소냐? 너 황소? 나 최영이야. 그냥 솥불 딱 잡습니다. 예.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가라대로 존나게 내리치는 겁니다. 존나게. 언제까지요? 솥불 빠개질 때까지요. 존나게 내리치다 보면 그 양이 축적되면 언젠가 솥불은 빠개집니다.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저는 우리의 투쟁도 이래야 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엄청 노력하는데 뭐 잘 안 변하는 것 같거든요. 40%에서 41%로 승률이 올라가는 게 별 감동이 없어요. 하지만 그럴 때에도 존나게 내리쳐야 됩니다. 네. 그걸 내리치다 보면 언젠가 99%에서 100%로 사회가 바뀌고 진보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리치는 이 한 방 한 방에 모여서 이 사회를 궁극적으로 바꾸는 질적인 변화를 이뤄낼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이 끝나는 순간까지 존나게 내리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오늘 진지한 얘기에 너무 많이 웃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 사람들 할까요? 근데 난 사실